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할 상황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투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로 다 쓰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명사로 쓰이는 투부정사, 즉 명사 투부정사 했죠. 오늘은 형용사로 쓰이는 투부정사, 형용사 투부정사를 할 상황입니다. 자, Author's Grammar 1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자, 형용사적 용법, 명사, 수식 이렇게 돼 있죠. 형용사가 명사를 한정시켜주는 거, modify 시키는 건 다 아시겠죠? 그래서 투부정사가 명사를 꾸며주면 형용사로 쓰이는 투부정사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상당히 쉬운 얘기고 우리 모두가 상당히 익숙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형용사적 용법이 굉장히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중간에, 그 안에 굉장히 중대한 요소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조명해서 그 부분을 주목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문의 예문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I have no friend to help me. 그 다음에 I have no friend to help. 됐죠? 그 다음에 I have no friend to talk.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다 투부정사 세 가지가 전부 형용사로 쓰인 투부정사입니다. 한번 따져볼까요? 나를 도와줄 친구가 없다. 도와줄 친구가 없다. 얘기 나눌 친구가 없다. 다 형용사적 용법이죠. 다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니까 뭘 예문을 세 개나 쓰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원칙이 있는데 쓸데없이 예문을 절대 많이 쓰지 않습니다. 책을 쓸 때. 예, 뭔가 예문을 제가 한 개, 두 개 더 붙여놨으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김천이가 왜 예문을 이렇게 많이 붙였을까 생각하시면서 이 얘기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예문을 많이 썼을까요? 다 형용사적 용법인데. 한번 따져봅시다. 뭘 따져보나 하는 말이죠. 이 수식받는 명사, 수식받는 명사하고요, 투부정사의 의미관계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의미관계. 과연 수식받는 명사와 투부정사는 어떤 의미관계에 놓여있는가, 이걸 한번 주목해볼게요. 나는 날 도와줄 친구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친구와 나를 돕는다고 에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친구를 돕는 거예요? 친구가 날 돕는 거예요? 친구가 날 돕는다. 지금 이렇게 돼 있죠. 날 도와줄 친구가 없으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었으면 싶은데 날 도와줄 사람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즉 friend는 help의 주체에 해당하죠. friend가 help 하는 거죠. friend가 help의 주체니까 이렇게 준동사의 주체인 걸 뭐라고 불렀죠? 지지난 시간에 준동사의 의미상의 주어라 그랬죠? 정리해보면 수식받는 명사인 friend가 to help의 의미상의 주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subject가 주어니까 의미상의 주어 s 이렇게 한번 표시했습니다. 그러면 밑에 문장 볼게요. I have no friend to help. 잘 보시면 미가 없죠. 미가 없다는 것은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되죠? 나는 도와줄 친구가 없다. 나는 도와줄 친구가 없다. 누가 누굴 돕는 겁니까? 목적어가 없으니까 요놈이 요거의 의미상의 목적어죠. 내가 도와줄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친구를 도와야 되는데 그럴 만한 애가 없다.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없다, 그런 뜻이죠. 즉 의미상의 주어가 요거,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인 건 지지난 시간에 자세히 했습니다. 그러면 수식받는 명사는 의미상이 뭐냐? 내가 친구를 돕는 거죠. 의미상의 목적어예요. 하하, 중요한 결론 나왔어요. 형용사적 용법의 투부정사는 명사를 꾸며줄 때 그 꾸밈을 받는 명사가 크게 나눠서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와 의미상의 목적인 경우,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큰 대구분으로 의미상의 주어가 아니면 의미상의 목적입니다. 알겠죠? 이해하기 쉽죠? 선생님,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러 각도로 볼 수 있는데 단적으로 문법 문제가 많이 나는 거, 특히 토플 같은 데서 참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수능에도 많이 날 수 있겠죠?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준동사 첫 시간에, 지지난 시간에 제가 자세히 얘기했는데 준동사가 명사, 형용사, 부사로 쓰이는 거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 중에서 형용사로 쓰이는 게 두 개 있었습니다. 두 개. 뭐하고 뭡니까? 뭐하고 뭐죠?
투부정사하고 분사였죠. 기억나죠? 투부정사와 분사가 형용사로 쓰여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준동사로서 명사를 수식하니까 같은 종류인 분사로 바꿀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얘기죠. 근본적으로는 비슷한 거니까. 한번 분수로 바꿔볼게요. helping me. helping. 어떻습니까? I have no friend helping me. 그런 거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밑에 거. I have no friend helping.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는 본 적이 있는데 뭔가는 안 본 것 같죠? 잘 보세요. 다시 한번. I have no friend helping me. 날 도와주는 친구가 없다. I have no friend helping. 이게 좀 이상하죠? 이게 이상합니다. 이거는 많이 본 것 같은데 이게 이상해요. 어떻게 된 걸까? 나중에 제가 분사할 때도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분사가 명사를 꾸며주면 말이죠. 항상 관계대명사절로 바꿀 수 있고요. 항상 주격 관계대명사가 오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helping me를 관계대명사절로 바꾸면 who can help me 혹은 who is helping me가 되겠죠. 겹쳐 써서 죄송합니다. 보이죠? 예. 자, 그러면 말이죠. 분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는 그를 주격 관계대명사로 이렇게 바꾼다고 본다면 이때 helping의 주체가 who가 되겠죠. who는 선행사가 friend죠. 무조건 friend가 help 하는 거가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분사가 명사를 수식하면 그 분사구는 절로 바꿀 때 주격 관계대명사 절로 바뀌게 돼 있어요. 주격 관계대명사 절로 바뀐다는 얘기는 의미상의 주어가 반드시 수식받는 명사라는 얘기야. 뒤집어서 얘기하면 분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는 그 수식받는 명사가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일 때만 그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일 때만 요 놈을 수식하도록 꾸밀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까 to help에서 friend가 의미상의 목적어였죠? 수식받는 명사가 의미상의 목적어면 helping을 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쓰겠죠. 분사는 수식받는 명사가 반드시 의미상의 주어이기 때문에 helping을 쓸 수 없다. 따라서 to 부정사가 수식받는 명사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라는 것이 바로 분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것과 근본적인 차이점을 갖는 거죠. 분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는 위에 거밖에 없으니까. 이게 사소한 차이가 아니고 굉장히 중대한 차이입니다. 따라서 어떤 문법 문제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준동사 두 개를 써라는데 to 부정사를 꾸며줄까? 분사를 꾸며줄 때까? 이거를 해결하는 문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가장 기초적으로 해결해야 될 게 앞에 꾸밈받는 명사가 의미상의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먼저 보고 의미상의 주어가 아니라면 무조건 to 부정사예요. 알겠죠? 굉장히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게 아니고요. 괜히 사변적으로 의미상의 주어냐 목적어냐 따져보자 이런 식으로 괜히 사람 장난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자, 분사 이제 지워볼게요. 자, 옆길로 잠깐 샜습니다. 중대한 거라는 걸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잠깐 옆으로 갔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 to help. 자, 원래의 모양으로 다시 복원시켜드릴게요. 자, 이렇게 돼 있었죠. 자, 그럼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목적어가 딱 됐죠? 자, 이제 요 두 개를 갖고 한번 분석해 봅시다. 좀 더 요거를 to 부정사 자체에서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준동사 첫 시간에서 할 때 준동사 명제 2번이 뭐였어요? 명제 2번. 모든 준동사구는 특정한 절이 간단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항상 절로 환원할 수 있다 그랬죠. 절로 한번 환원해 볼게요. to help me를 friend를 꾸며주는 형용사 구였는데 요거를 형용사 절로 바꿔보자 이거죠. 형용사 절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좀 전에 좀 보여줬죠? 나를 도와줄 친구가 없다고 할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Who can help me가 되겠죠? 자, 교재 복사하는 학생들은 말이죠. Who can help me라고 하나 딱 써놓으세요. 나를 도와줄 친구가 없다. 자, 그렇죠? who의 선행사가 friend고 friend가 날 돕는다. friend가 의미상의 주어, me가 의미상의 목적어 잘 돼 있죠? 요게 형용사고, 요게 형용사절입니다. 왔다 갔다 이제 머리 돌아가세요? 구와 절은 자유자재로 왔다 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문장. I have no friend to help. 나는 도와줄 친구가 없다. 누가 누굴 돕는다고요? 내가 친구를 돕는다 그랬죠? 자, 그럼 주어가 I죠? 자, 이 경우는 can보다는 should가 좋겠네요. 어떤 학생은 선생님, 위에는 왜 can이고 밑에는 should입니까? 그러는데 조동사는 양념이야, 양념. 양념을 칠 때 무슨 소금을 말이죠. 두 숟갈 칠 수도 있고, 한 숟갈 칠 수도 있고, 고춧가루를 자기 취향에 따라서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죠.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날 도와줄 수 있는
그죠? 가능한 이런 뜻이고요. 이거 내가 도와줘야 되는 의무나 당위성을 얘기하는 거니까 should가 좋은 거지. 꼭 뭐 should를 안 쓰면 이게 무슨 난리가 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문맥에 맞게 should가 제일 좋아갖고 그냥 뭐 I help 해두고 뭐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I should help겠죠? 그럼 내가 누굴 돕죠? 요놈을 돕죠? 요놈을 돕는데 요게 이 문장에서 목적으로 쓰여야 되며 한 번 나온 거니까 관계대명사 쓰면 되겠죠? 요 명사가 한 번 나온 것이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써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야, 바꿔놓고 보니까 이 투부정사와 이 투부정사가 이 명사와 맺고 있던 관계의 차이가 바로 관계대명사의 격에서 극명하게 드러나죠. 요놈이 의미상의 주어였으니까 요놈을 받은 대명사가 딱 주격이고 요놈이 help의 의미상의 목적어였으니까 요 명사를 받은 대명사가 딱 목적격이네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용법 차이를 가리는 것은 바로 절을 바꾸는 데서도 큰 문제를 야기한다 이거지. 자, 왜 두 개를 구별하는가 중요한가 하는 것을 두 번째 보셨죠? 왜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지 의미상의 목적어가 되는지 이걸 구별하는 게 중요한가는 세 번째, 정말 중요한 세 번째를 또 해보겠습니다. 자, 그 얘기는 요 얘기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나는 도와줄 친구가 없다. 나는 얘기 나눌 친구가 없다. 외롭다는 얘기죠. 얘기 나눌 친구가 없으니까 외롭다는 얘기 아니야. 누가 누구와 얘기를 나누는 겁니까? 물론 얘기를 나누면 둘 다 하겠지만 내 입장에서 친구와 얘기하고 싶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내 입장에서니까 결국 의미상의 주어 요거니까 역시 이것도 의미상의 목적어입니다. 자, 그럼 요놈과 요놈은 본질적으로 문장의 구조가 똑같다고 볼 수 있죠. 자, 의미상의 주어일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요. 수식받는 명사가 의미상의 목적어일 때는 잘 생각해야 돼. 왜 잘 생각해야 되냐? 이 문장을 잘 보세요. friend가 의미상의 목적어일 때 절로 바꾸니까 이렇게 됐죠. 이건 뭘 말하나 하면 whom이라는 관계대명사가 선행사 friend를 받고 있고 friend가 help의 목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놈이 수식받는 명사가 요거의 의미상의 목적어라면 반드시 이 절에서 목적어로 쓰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뒤집어 까면 이놈이 목적어로 쓰이려면 반드시 이 동사가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동사여야겠지. 다시 말해서 타동사여야 된다. 이놈이 타동사여야지 요놈을 의미상의 목적으로 취할 수 있죠. 타동사가 아니면 목적어를 못 취하죠. 톡은 말하다인데 아시다시피 talk to, talk with, talk about 이런 건 많이 봤지만 talk, talk도 소재드 이런 건 못 봤죠. 그건 못 봤다는 것은 톡이 타동사가 아니란 말이 아니겠습니까? 한 문제 바꿔볼게요. friend가 의미상의 목적어니까 뭘 써요? who 써요? whom 써요? who 써요? whom 써요? 학생? who 써요? whom 써요? 예, whom 쓰죠. 누가 얘기해요? I죠. 예, can이겠죠. 이거는 톡 써볼게요. 문장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 느껴져요? I can talk friend. I can talk him. 말이 안 되죠. whom이 톡을 바로 목적어가 될 수가 없다. 이게 자동사기 때문에. 그럼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명사가 있는데 이놈이 의미상의 목적어로 쓰이고 있고 뭐해? 투부정사에. 투부정사가 뒤에서 꾸며주고 있을 때 이 투부정사는 반드시 이 동사는 뭐가 된다? 타동사가 되던가 자동사가 되려면 목적어를 바로 취할 수가 없으니 자동사가 목적어를 취하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전치사를 쓰는 방법이죠. 전치사를 써서 전치사의 목적으로 이 목적어를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한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뭘 쓰면 되겠어요? 친구에게 또는 친구와겠죠? 친구와니까 with 쓰는 게 좋겠다. 알겠죠? 그럼 여기가 with 쓰는 게 맞다면 여기도 뭐 써야겠어요? 자, with를 써야 됩니다. 아, 중요하죠. 우리나라 말에서 볼 때 이 상황에서는 with 안 써도 될 것 같지 않아요? 영어는 꼭 써야 돼요. 왜 써야 된다? 소식받는 명사가 의미상의 목적어니까 이 동사, 준동사가 이놈을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런 꼴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절로도 변형되고 문맥 흐름이 맞는 거예요. 알겠죠? 자, 제가 형용사정법 굉장히 쉬운 것 같다고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 다음엔 좀 더 어려운 얘기 나올 텐데 어쨌건 형용사정법에서 구별해야 될 것은 크게 뭐다? 수식받는 명사가 의미상의 주어인지 의미상의 목적어인지 먼저 가리고 요거 가리는 건 어떤 의미겠다? 첫 번째, 분사의 수식과 구별하기 위해 중요하다. 두 번째 뭐죠? 절로 바꿀 때 who를 쓸까, whom을 쓸까? 위치는 어차피 모양이 같으니까 큰 문제 안 되겠지만 요때 중요하다. 세 번째는 뭐다? 의미상의 목적어일 때는 수식받는 명사가 반드시 타동사인 것을 확인하라. 아니면
전치사 붙여달라.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요 세 번째 문제 착목을 해갖고 한번 내려가 볼까요? 자, 네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다 모두 책 보세요. PDF 문서 네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There was no chair to sit. 체어와 sit의 관계가 뭡니까? 체어가 sit해요? 체어가 sit 안 하죠? 체어가 sit 안 하는 거니까 체어에 sit 하는 겁니다. 근데 sit 체어 이런 말 없죠. 체어에 앉다 그러면 체어 위에 앉는 것이죠. 체어하고 붙는 거죠. sit 다음에 뭘 써야겠어요? on 썼죠. 이해가죠? 자, 다음 문장. I have no room in my suitcase to put something blank. 나는 내 suitcase, 여행용 가방이죠. 우리가 보통 신혼여행 갈 때 들고 다니는 무슨 가방이죠. S자로 들어가는 무슨 외제 가방도 있고요. 내 suitcase에 room이 없다. suitcase에 room이라는 것은 공간이겠죠. suitcase에 공간이 없다. 무슨 공간? 뭔가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답니다. 선생님, put이라는 동사는 뭡니까? put은 타동사죠. put은 타동사니까 문제가 안 될 줄은 모르겠지만 put 다음에 뭐가 있어요? something이 있죠.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put 다음에 목적어가 이미 있으므로 의미상의 목적어인 room in my suitcase가 또 목적어가 될 수가 없죠. 따라서 또 하나의 목적어를 더 취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전치사가 필요하겠죠? 그럼 어떤 전치사가 필요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를 넣는다, put something. 뭔가를 넣는다, put something 하고 그 다음에 room, suitcase 안에 공간의 관계를 보세요. suitcase의 공간 안에다가 뭔가를 넣겠죠? 전치사 뭐가 필요할까요? in 하면 되겠죠. 예, put something in이라고 하나 써주세요. 그 다음, this is the church for me to go. 자, 벌써 to go 앞에 for me가 붙어있죠? to go 앞에 for me가 붙어있으니까 for me가 to go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건 분명하죠. 그럼 church, 수식받으면서 church는 뭐야? 의미상의 목적어죠? 그럼 go church란 말이 있는가 생각해보세요. 없죠? 그럼 뭐 써야겠어요? to. 예. 아시겠죠? What is the best way to learn a foreign language? To learn a foreign language 그러면 말이죠. 요거는 이렇게 써놓을까요? 관계부사절의 축약형이라고 써주세요. 관계부사절의 축약형. What is the best way to learn a foreign language? 제가 한번 써볼게요. What is the best way to learn a foreign language? foreign은 빼겠습니다. 쓸 자리가 마땅치가 않네요. 자,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분명히 형용사적 용법은 형용사적 용법인데요. 이 방법이란 말은 일단 learn의 주어가 아니죠. 방법이 배우는 것도 아니고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아니죠. 이게 목적어니까. 방법으로 배우는 거죠. 방법으로. 다시 말하자면 요거는 특수한 경우인데요. In which we can learn이 되겠죠. learn 뒤에 all language는 생략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방법. 왜? 그 방법으로 배우는 거니까. 그죠? 관계대명사 뒤에 우리가 한참 뒤에 보겠지만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붙어있고 수식받는 명사, 즉 선행사가 장소나 시간이나 방법이나 이유가 될 때 관계부사라고 부르죠.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붙어있고 수식받는 의미상의 수식받는 명사가 장소, 시간, 방법, 이유가 되면 그걸 관계부사로 바꿀 수 있다. 즉 in which가 how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현대 영어에서 way와 how는 같이 쓰지 않기 때문에 way in which는 쓸 수 있지만 way how는 못 쓰죠. 그래서 이렇게만 써야겠지만 어쨌건 본질적으로 이 절은 관계부사절인 게 분명합니다. 우리가 2강 정도죠? 2강이었을 것 같습니다. 2강인가 3강에서 3강인가요? 3강에서 현재냐 미래냐 이런 거 제가 강의했었죠? 현재냐 미래냐. 그때 제가 형용사절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관계부사절과 관계대명사절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형용사절이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절 두 개라면 크게 축약된 준동사, 구인, 형용사, 구, 투부정사도 관계대명사절이 간단하게 된 것과 관계부사절이 간단하게 된 것 두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게 바로 관계대명사절이 간단하게 된 거고요. 이쪽 게 관계부사절이 간단하게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관계부사절이 간단하게 된 거는 자주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쨌건 좀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혹시 의문이 생길까 한번 해봤습니다. 이건 잠깐 묻어두시고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퀴즈 한번 볼게요. 퀴즈. 자, 퀴즈가 묻는 건 뭔지 알겠죠? 전치사의 차이 이후에 다음 강문장을 좀 보여주시죠. 자, something to write인데요. write란 동사는 말이죠. 보통 자동사로 많이 쓰이죠. 근데 something to write with를 쓴 이유가 뭐겠습니까? something과 to write의 관계를 표현하는 거죠.
수식판 대명사 something이 right 뒤에 with 뒤에 걸려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럼 right with something이니까. 그럼 with가 뭐겠어요? something으로 쓰는 거지. something으로. 결국 with가 표현하는 것은 글 쓰는 도구겠죠. 그 옆에 쓰기 도구라고 하나 써주세요. 쓰기 도구. 글쓰기 도구. 알겠죠? 글쓰기 도구. 가로 열고 뭐 쓸까요? 뭐 펜이라든가 흑연이라든가 뭐 마커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럼 something to write on이야. something to write on. 그럼 on이 왜 on을 섞여서 something과 write가 맺는 관계가 something 위에다 쓴다 그런 뜻이겠지? 그럼 여기 something의 데이터가 뭘까요? on 옆에 뭐 쓸까요? 글 쓰는 장소겠죠. 예를 들면 종이, 책상, 맞바, 등어리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천정, 그죠? 옛날에 말이죠. 독일 정부에서, 독일 문화청인가 독일 정부에서 한국에 크게 항의한 적이 있죠. 독일의 유명한 말이죠. 박물관이고 유서 깊은 기념관인데 천정에 이상한 상형 문자 같은 게 막 써 있는 거야. 이게 뭐야? 그러면서 한참 고민을 하고 있던 중 어느 날 한국계 교포가 와서 영자야 안녕 뭐 이러는 한국계 동포들이 말이야. 한국계 사람들이 배낭여행 왔다가 무등 타갖고 무등 2명 타갖고 천장에 올라가갖고 영자야 사랑해 김찬이 왔다 간다. 그걸 왜 써놓냐 거기다가 그래갖고 알고 나서 그게 한국 문자라는 거, 상형 문자 같이 보이는 게 한국 문자라는 알게 되고 한국 정부에 공식 항의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면 한국 관광객 받지 않겠다고. 이게 무슨 창피야 이게. 아유, 니들 그러지 마라. 뭐 아무데나 말이야. 아무데나 돌에다가 말이야 막 써놓고 말이야. 그죠? 누군 말이야 그죠? 관광지에 무슨 돌에다가 막 써놓죠. 막 파갖고 막 페인트로 막 칠해놓고 막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뭐 얘기해도 일로 빠졌습니까? Something to write on. 바위에도 쓰지 마세요. 자, 세 번째 가 볼게요. Something to write about 나왔죠? 그러면 something에 관해서 쓰는 거죠. something이 뭘까요? 글의 내용이나 글의 소재가 되겠죠. 내용, 소재 이렇게 하나씩만 써주세요. 마지막 네 번째, something to write in이죠. something to write in. 잉크로 쓴다고 할 때 보통 in ink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는 글 쓰는 재료라고 하겠죠. 쉽게 얘기해서 펜은 with고요. 잉크는 in이니까 쓰는 재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우는 다 something to write지만 write 뒤에 어떤 전치사를 쓰냐에 따라서 something의 성격이 다 변하죠. 그만큼 영어에선 전치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영어하고 한국어를 비교할 때 영어가 압도적으로 우월한 게 있어요. 바로 그게 전치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이죠. try on 이런 표현이 있죠. try on. try on 그러면 on은 몸에 부착한다는 의미니까 보통 입어본다가 되겠죠. 하지만 옷은 입어보다죠. try on. 모자는 써보다죠. 신발은 신어보다죠. 껴보다도 있겠죠. 차보다도 있겠죠. 벨트. 그럼 도대체 on이라는 게 차보다, 껴보다, 입어보다, 써보다. 야, 미국 사람들이 그거 공부하다가 머리 다 하얘져요. 쥐네들은 전부 올인데 한국말은 다 다르잖아. 이만큼 전치사는 가동성이 높고 그 쓰이는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다 이거. on 딱 쓰면 그거에 다 쓰이는 거야. 영어가 전치사가 있고 한국어는 전치사가 없다는 게 표현상의 한국어에 큰 제약을 가져옵니다. 전부 따로따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외워야 되죠. 우리는 한국어가 제일 쉽다고 하지만 한국 사람이 영어 배우기 어렵죠. 그럼 생각해봐. 그럼 영국 사람들은 한국어 배우기 쉽겠어? 똑같은 거지. 두 언어가 그만큼 다르다는 얘기지. 한국어가 세계에서 제일 배우기 쉬운 언어다. 이런 거짓말 같은 국수지적견에 이런 거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굉장히 배우기 어려워요, 한국어. 왜? 다르니까 그만큼. 그죠? 우리가 배우는 거 어려운 만큼이나 그들도 어렵습니다. 짬 얘기 좀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자, 그다음 보세요. 자, 이게 기본적으로 형용사지원법 다 했습니다.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투부정사 플러스 전치사와 같다. 형용사고다. 이거 좀 어려운 얘기였습니다. 오늘 제일 어려운 얘기인데요.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있고 뒤에 투부정사가 있는 그런 꼴입니다. 그러면 투부정사 플러스 전치사 형용사고다. 자, 아무래도 책만 봐서는 잘 느낌이 안 오죠? 책만 봐서는 잘 느낌이 안 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예문 한번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I don't know with whom to talk. 됐죠? 예. I don't know. The partner인가요? I don't know the partner. My partner네요. My partner with whom to talk입니다. 자, 지난번 강의
명사로 쓰이는 투부정사를 열심히 배운 학생은 생소한 문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with whom to talk 딱 돼 있죠? with whom to talk 딱 돼 있죠? 저 with whom to talk이 어떤 기능을 하겠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어떤 게 있었냐면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무조건 뭐다? 명사구다. 100% 명사구다.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100% 명사구다. 이런 거 했었죠. 자, 그러면 얼핏 보니까 전부 다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형태로 보이죠. 단 전치사가 하나 더 붙어 있는 거죠. 지금 이건 지난 시간에도 했습니다. 전치사가 붙는 이유는 톡이 자동사기 때문에 붙는 거다. 좀 전에도 비슷한 얘기 했었죠. 그러니까 잘 보시면 하나는 의문사지만 하나는 의문사가 아닌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with whom to talk은 진짜 잘 보시면 no의 목적으로 쓰이고 있죠. no의 목적으로 쓰였다는 것은 명사로 쓰였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요것은 의문사라는 것을 말해주죠. 다른 각도로 또 의문사가 알아내볼까요? 의문사로 whom이 쓰였다면 해석이 누구, 어느 사람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누구로 한번 해석해보세요. 해석됩니까? 되죠. 나는 누구와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다. 해석을 해봐도 의문사가 맞고요. 문장 구성을 잘 봐도 명사구가 맞으니까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구문이네요. 맞죠? 근데 이 문장을 잘 보세요. with whom to talk이 파트너를 꾸며주고 있죠. 나는 모른다. 누구와 얘기해야 될지. 이렇게 해석해보니까 파트너가 해석이 안 되죠. 나는 누구와 얘기해야 할지 파트너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 얘기 나눌 파트너를 잘 모르는 사람이다. 내가 얘기 나눠야 될 그 파트너에 대해서 별로 아는 바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얘기 나눌 파트너니까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문장 구조에서 보니까 분명히 형용사구네. 그럼 이게 형용사구라면 이것도 의문사일 리가 없죠. 의문사라면 명사구가 될 테니까. 그럼 뭘까요? 지금 배워서 알 수 있죠. 뭐죠? 관계대명사. 그럼 이 문장은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구문이 아니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플러스 투부정사 구문이다. 이것과 이거의 본질적 차이를 한번 생각해보라. 이게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럼 아까하고 똑같이 요게 의문사와 관계사 차이를 구별하는 방법, 해석 방법도 있겠죠. 아까 의문사일 때는 누구라고 해석이 됐어요. 요거는 누구라고 해석하면 안 되죠. 관계대명사를 잘 보시면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가 한국말로 할 때는 해석이 안 되죠. 나를 도울 수 있는 친구, 내가 도와야 하는 친구, who와 whom이 해석이 안 되죠. 관계대명사를 한국어로 환원해 보면 해석이 안 되는 게 특징이거든요. 물론 되는 what 같은 게 있지만 일반적으로 who, which, that 같은 건 해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관계대명사가 해석이 되지 않는다. 요걸 통해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구별이 됩니까? 자, 문장 구조에서 볼 때 목적으로 쓰이고 있죠? 명사구니까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구문이구나. 이것도 뭐죠? 문장 구조에서 볼 때 파트너를 꾸며주니까 형용사구나.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해석을 해보고 누구라고 해석이 되니까 의문사구나. 그러면 명사구야. 거꾸로 문제를 할 건가? 또는 해석을 해보니까 해석이 안 되네. 그럼 관계사네. 그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플러스 투부정사야.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거로 구분한 거고요. 여기에 구분 방법 한 가지만 더 추가할게요. 자, 요건 이제 지금 제가 하려는 얘기가 바로 이건데요. 얘기가 안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요 놈은 제목이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예요. 전치사가 붙냐 안 붙냐 하는 것은 이 동사가 자동사나 타동사냐에 달려 있겠죠. 예를 들면 말이죠. whom to see. 이런 건 전치사가 없죠. 누구를 봐야 할 것인지. 왜? see가 타동사니까 전치사가 없는 거죠. 이건 자동사니까 전치사가 있는 거죠.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구문은 전치사가 있건 없건 그 구의 성격의 차이나 그 구의 변화 가능성에서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요거는 제가 굳이 계속 관계대명사 플러스 투부정사라고 안 하고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투부정사라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반드시 이거를 첨가해서 이걸 외우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뭔가 이런 구문이 생기는 이유는 이 전치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구문은 전치사가 그냥 필요해서 들어간 거지 전치사가 있고 없고가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구문이 생기는 이유가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투부정사 생긴 이유가 오로지 이 전치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왜
왜 전치사가 여기 있는 게 이런 구문이 생기는 이유가 될까? 그거를 아까 배웠던 요 얘기하고 연결시켜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하다 말았죠? 자, 영상 보세요. 의미상의 주어로 쓰이는 경우와 의미상의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를 나누고요. 의미상의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 이 명사가 타동사의 목적어인 경우와 자동사의 전치사의 목적어인 경우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관계대명사 중학교 때 좀 공부한 학생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내용적으로 전치사에 걸려있죠. 이 사람과 톡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걸 유식한 말로 관계대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봤죠? 들어보셨죠? 관계대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면 꼭 이렇게 써야 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쓸 수도 있죠? 전치사가 앞에 나갈 수도 있죠. 즉 이렇게 써도 똑같죠. 하하, 처음 듣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쓰는 거가 이렇게 쓰는 게 똑같다고 분명히 배웠습니다. 똑같다면 이놈과 이놈의 차이는 도대체 뭐였죠? 관계대명사에서 생략이라는 게 있죠. 뭐는 생략할 수 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목적격으로 쓰인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가 있어요. 즉 요건 주격이니까 생략 못하지만 목적격은 생략할 수가 있죠? 목적격은 생략할 수가 있죠? 네,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하지만 전치사의 목적인 목적격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붙어있으면 이걸 생략을 못하죠. 생각해봐. with I can talk, with I can talk. 이상하잖아. with 혼자 동동 뜨잖아요. 외롭잖아. 관계대명사 목적격은 생략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앞에 전치사가 있으면 생략이 못 되니까 이건 생략 못하거든요. 이놈은 생략할 수 있고 이놈은 생략할 수 없는 게 근본적인 차이를 가져오네. 이 관계대명사절은 whom이 생략될 수 있으니까 to 부정사 구로 바꾸면 날아가면서 to talk with가 되는 거죠. 하지만 전치사가 앞에 나와 있으면 이게 생략이 안 되죠. 그러면 이런 상태 그대로 to 부정사로 바꾼다면 생략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with whom to talk이 되겠죠. 하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to 부정사 여기 나오네. 모양이 생기죠? 나오잖아. 하하.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두 개가 같다면 이거를 to 부정사로 바뀐 이거와 이걸 to 부정사로 바꾼 이거가 또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거를 일반 공식으로 해보세요. 뭡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플러스 to 부정사로 뭐가 같다? to 부정사 플러스 전치사와 같다. 그리고 나서 문서를 딱 보세요. PDF 문서. 뭐라고 써있어요? 이제 이해갑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플러스 to 부정사는 to 부정사 플러스 전치사와 같다. 보이죠? 그 도식이 의미하는 건 뭐냐? to 부정사 뒤에 전치사가 오는, 아까 다 설명한 거예요. 이게 의미상의 목적어이고 이런 경우는 전치사가 앞에 나오면 관계대명사를 죽일 수 없으므로 이 잔재가 남아있다는 얘기. 따라서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놈에서 이게 뒤로 가면 이게 생략되듯이 이 경우에서 이게 뒤로 가면 이게 생략되니까 없어진다 이거야. 그게 바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투부정사의 투부정사 전치사가 같다는 것의 계시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요거하고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연결 한번 시키면 말이죠. 자, 요때 이 with 보세요. 이 with를 뒤로 빼보세요. 그러면 whom이 생략됩니까? whom to talk with인데 그냥 whom을 생략해서 to talk with가 되면 누구라는 뜻을 갖는 단어가 사라져버리죠. 따라서 이 경우에 의문사인 경우는 전치사가 뒤로 가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죠. 변동이 없어요. whom이 죽지 않는다 이거지. 하지만 이 경우는 전치사를 뒤로 빼면 전치사를 뒤로 빼면 존립 이유가 없듯이 뒤로 빼면 존립 이유가 없듯이 요걸 뒤로 빼면 어떻게 된다? 존립 이유가 없어지죠. 따라서 이 상황에서 with가 뒤로 가게 되면 이렇게 두는 게 아니고 없어지죠. 차이가 알겠죠? 결국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와 관계대명사 플러스 투부정사의 차이는 해석적 차이도 있죠. 그 다음에 또 뭐죠? 문장 구조에서 봐도 분명히 차이가 드러나죠. 명사구로 쓰이는구나, 수식어로 쓰이는구나. 하지만 세 번째로 이 전치사가 반드시 이건 존재해야 되겠죠. 이게 없으면 이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게 뒤로 빠지게 되면 이건 사라진다는 거. 그게 바로 결정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 복잡하고 어렵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는 학생들은 말이죠. 지금 제가 여기 화면 이제 났으니까 포즈 한번 하시고요. 한번 쭉 정리해 주세요. PDF 문서 인쇄한 거 있죠? 쫙 정리를 해주시고 한번 음미를 해보세요. 그럼 아마 충분히 이해가 갈 거예요.
결국 이게 우리가 실제 독해는 어떻게 연결될까 생각해 보시면 어떤 투부정사 앞에 which인지 whom인지 뭐 이런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누구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걸 기억하시고 또 해석상에서 문제가 될 때 투부정사 플러스 전치사가 되어 있는 거는 전치사 플러스 투부정사하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투부정사 똑같은 거니까 해석을 똑같이 해주면 된다. 이런 의미에서 독해에서 큰 의의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법이라는 게 우리가 사변적으로 괜히 따져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영어 독해나 영어를 이해하는 데 충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혹시 내신 같은 데서 이렇게 절록 바꾸는 걸 좋아하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큰 의의를 갖고 있으니까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 적었죠? 다음은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퀴즈 한번 해볼게요. 다음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을 채워보라. 좀 실내가 덥네요. 예. 자, he is not a man whom I can rely upon. 제가 땀 맺힌 거 보이죠? 땀이 막 뚝뚝 떨어지네요. 예. 지금 한여름입니다. 제가 반팔 입고 있죠? 예. 지금 겨울에 보시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예. 에어컨을 하게 되면 음질상 조금 잡음이 들어갈 것 같아서 에어컨을 다 끄고 하고 있습니다. 예. 거의 지금 찜질방 들어온 거 비슷한 기분입니다. 제가 좀 상당히 덥지만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퀴즈. 다음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을 채워라. He is not a man whom I can rely upon. whom I can rely upon이 man을 꾸며주는 관계대명사적인 게 분명하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man이 아니다. He is not a man I can rely를 잘 보니까 upon이 안 보이죠? 그럼 upon이 튀어나온 거네요. upon whom 하면 되겠죠. upon whom. 자, 위의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의 차이점이 뭐라고요? 위의 문장의 whom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는데 두 번째 문장은 upon이 튀어나왔으니까 생략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문장의 whom에 가로 하나 칠까요? 네. 첫 번째 문장 whom에 가로 하나 칩시다. 세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을 잘 보시면 to rely로 바뀌어 있죠. I can rely가 to rely로 바뀌었다는 것은 형용사 구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전치사가 앞에 나온 상황에서 투부정사로 바뀌면 upon whom을 해서 whom이 가족 남아있어야겠죠? upon whom을 써야 되는데 빈칸이 왜 4개죠? 2개 해야 되는데? 왜 4개일까요? I를 표현해야겠죠. I를 빼버리면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내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니까 믿지 못하는 사람이 I라는 거 이거를 분명히 해줘야겠죠.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서는 rely가 동사니까 주어 I를 표현하면 되지만 세 번째 문장에서는 rely가 뭐가 됐죠? 준동사 투부정사가 됐죠. 따라서 I를 준동사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표현해야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죠.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특별히 표기해야 될 때 집어넣는 방법이 뭐죠? for 목적격이죠. 자, 그러면 upon whom form이에요? form이 upon whom이에요? upon whom form이에요? form이 upon whom이에요? 예, upon whom form이죠. upon whom form이 의미상의 주어를 바로 앞에 붙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은 뭡니까? upon이 뒤로 빠졌죠? upon이 뒤로 빠졌다는 것은 whom의 존재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빈칸 3개 뭐을까요? for me to 하면 되겠습니다. for me to. 되죠? 자, 그러면 퀴즈까지 했고요. 마지막 나왔네요. B2 특수용법이 나왔습니다. B2 특수용법. 자, B2 특수용법은 뭐냐? B2 부정사가 조동사 효과를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2 부정사가 조동사 효과를 갖는다. 자, 예문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워도 되겠죠? 아까 다 쓰셨죠? 자, 중앙부위만 주의면 오늘 형용사정법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B2 용법은 예를 들면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To see is to believe. 자, 보는 것은 믿는 것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죠. 보는 것은 믿는 것이다. B2 돼 있죠? 비동사 뒤에 to가 있다고 해서 이거를 다 B2 용법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이 경우는 B 다음에 to가 있지만 B2 용법이 아니고요. 그냥 이놈이 비동사 좌우에 배치되어 있는 것 뿐이에요. 즉, 이건 주어고 이건 보어입니다. 해석할 때도 뭐뭐하는 것이다겠죠. 보는 것은 믿는 것이다. 이건 보어로 쓰인 투부정사지 B2용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B2용법은 뭐냐? 이런 거죠. We are to see the girl tomorrow. 이렇게 해줍니다. 우리는 내일 그녀를 보게 될 예정이다. 보기로 되어 있다. 봐야 한다. 대충 그런 뜻이죠. 우리가 보는 것이다. 한국말로는 되지만 우리가 보는 행위예요. 사람이 어떻게 보는 행위가 돼요. 이놈과 이놈이 같은 관계가 아니죠. 물론 이놈이 하는 행동이긴 하지만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아투의 뜻이 뭐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런 뜻이 돼야 된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시 말해서
B2가 끊어져 있는 게 아니라 B2가 연결돼서 어떤 조동사 효과를 가질 때 이거를 B2 용법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중학교 때 많이 나오죠? 자, B2 용법은 5개가 있으니까 꼭 외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외워요?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 저처럼 그냥 외우세요. 이거 꼭 5개밖에 안 되는데 노래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노래할 필요 없고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 5개도 외워놓으시고 특히 혹시 중학생 학생들도 보겠지만 중학생 학생들은 내신에 잘 납니다. 다음 중 B2 용법이 용법이 다른 것을 찾아보시오. 이게 중학교 때 참 많이 나요. 고등학교 때 유치해서 그렇게 잘 안 나는데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는 그렇게 내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반드시 그 교과서 내신에 그 과에 B2 용법 예문이 나왔다면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제 어토스크래머 요게 다시 돌아와서 다시 확인해 주시고 그 용법을 좀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각각 한번 볼까요? 자, 예정은 말이죠. will, shall, be going to be due to 뭐뭐 할 예정이 되죠? 뭐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죠. 뭐뭐 할 예정이 다 많죠. be due to, be scheduled to 이런 거죠.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좀 타협했는데요. 사실상 be2가 예정으로 쓰인다면 will, shall이 아니고 be going to, be due to, be scheduled to가 맞죠. 몇 강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만 저 시제에서 미래 강의 있죠. 자, 미래 강의에서 will과 be going to 차이점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좀 전에 예문이죠. 우리가 그녀를 내일 보기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되어 있는 것은 지금 보겠다고 결심한 게 아니죠. 이미 확정된 미래죠. 말하는 시점에서 이미 계획된 미래에 대해서는 will을 안 쓰고요. be going to 쓰는 게 맞죠? be going to는 BING, 그죠? 또는 be scheduled to 이렇게 뜻이 분명한 것들을 써주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곳이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고요. 내신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써놓을까요? will, shall 밑에는 내신이라고 써놓으세요. 그래서 제가 수업하다가 내신 그러게 되면 내신에서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혹시 학교 선생님이 내신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내신 시험 볼 때는 거기에 맞춰달라 그 얘기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진실은 뭡니까? B2 용법의 예정은 오른쪽 겁니다. 자, 오른쪽 거 옆에 진실 이렇게 써주세요. 내신과 진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의무 나왔죠? 의무? 의무는 예문 한번 써볼까요? 볼까 아니죠? 한번 써보겠습니다. 예문이 필요한 학생들은 써보세요. 부모님에게 승복해야 한다.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된다. 유교의 어떤 덕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우리의 부모들을 순종해야 된다. 이때 oughto란 건 뭡니까? 해야 된다는 얘기죠. should죠. 이렇게 B2가 조동사 효과를 가질 때 B2 용법이라고 합니다. 자, 됐죠? should나 have to가 된다. 3번 가능 나왔죠? 가능. 가능도 예문 한번 써볼게요. 가능 예문은 어디 있을까요? 자, 여기 써볼까요? 카메라 여기 잡히나요? 네. Nothing was to be seen.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즉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는 얘기죠. was to를 could로 할 수 있겠죠. 똑같은 거 보입니까? 이게 똑같이 보이면 이제 B2 용법 다 된 겁니다. Nothing was to be seen. Nothing could be seen. 자, 제가 지금 B2 용법 예문을 하나, 둘, 세 개 써놨는데 세 번째 예문이 무슨 특징이 있죠? 무슨 특징이 있어요? B2 용법 뒤에 붙는 to 부정사가 무슨 꼴? to be pp 수동태꼴이네요. 다른 거는 능동태꼴이었죠? 수동태꼴이죠? 이게 바로 팁입니다. B2 용법이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인데요. 해석해봐야지 일반적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은 쉽게 알 수 있어요. 가능으로 쓰이는 B2 용법은 to 부정사가 반드시 to be pp꼴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능으로 쓰인 B2 용법은 P, to be, pp 모양으로 되어 있다라고 책에 서 있죠. 수학에서 이런 거 배웠죠. 역은 참이 아니다 이런 거 배웠죠. 역은 참이 아닙니다. 리버스는 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B, to be, pp로 쓰인다고 다 가능인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이면 다 B, to be, pp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B, to be, pp를 딱 봤을 때 그게 곧 가능의 증표는 아니다 이거지. 역은 참이 아닙니까? 하지만 가능이 다 B, to be, pp니까 B, to be, pp 예문이 딱 나왔을 때 가능일 확률이 90%가 넘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중등부 같은 내신 또는 고1, 고2 내신에서는 B, to be, pp 나오면 거의 10.89는 그냥 가능이야. 알겠죠? B2 용법이 나왔을 때 B, to be, pp가 돼 있으면 가능인지 아닌지 먼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맞다면 그냥 넘어가 버리세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뭡니까? 그다음 운명 있죠, 운명? 운명은 뭐뭐할 운명이다가 되겠죠? 뭐뭐할 운명이다. be doomed to. 둠이 운명이죠? 지구 최후의 날 있죠? 지구의 최후의 날. 둠스데이라 그러죠? 옛날에 둠이라는 오락도 있었죠? 예, 막 열심히 슈팅하는 오락인데, 막 360도 돌면서. 안 해봤어요? 예. 최근에도 뭐, 얼마 전에 했던 터미네이터 3 있죠? 거기 뭐 지구 최후의 날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지하 벙커에 들어가서 뭐 했죠? 둠스데이. 둠이 운명의 날입니다. be doomed to. 자, 운명은 또 destiny란 말이죠? You are my destiny. 그런 노래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노래가 나오네. 한 40년 전 노래입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 노래인데. destiny, 운명이죠. 자, 거기서 온 형용사가 또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be destined to. 자, 빈칸에 채워넣으세요. 자, 교재, 빈칸에 채워넣으면 되겠습니다. be doomed to, be destined to. 됐죠? 네. 자, 운명이 됐고요. 마지막 의도. 의도는 intend죠. intended to, would 또는 intended to. 자, intended to 혹시 높아지면서 한번 써볼게요. 다 쓰시죠? 아시죠? 뭐말 의도다. 자, 아까 가능의 경우 be to be pp면 10중 8구 가능이다. 이런 팁을 드렸죠. 의도도 팁이 있어요. 거기 뭐라고 돼 있죠? 동그라미처럼 써요. if에 동그라미처럼 써요. if. if절 아래 쓰인 to 부정사는 100% 의도입니다. 가장 많이 시험에 냈던 게 대신에 if we are to succeed. if we are to succeed. 굉장히 많이 났어요. be to가 의도니까 if하고 연결되면 뭐뭐 하려 한다고 if가 붙으니까 뭐뭐 하려면이 되겠죠. If we are to succeed, 우리가 성공하고 싶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비트 용법은 두 가지 팁을 드렸습니다. 가능과 의도. 그걸 좀 확인해 주시고 집에 가서 한 100번 정도 외치면 돼요. 예정 의무, 가능 의무, 의도. 저도 어릴 때 이거 외울 때 예정 의무, 가능 의무, 의도. 밥 먹다가도 외우고 자다깨서도 외우고 그렇죠? 심심할 때 예정 의무, 가능 의무, 의도. 그러면 나중에 갑자기 무슨 비트 용법 나오면 그렇게 나오면 예정 의무, 가능 의무, 의도. 이래서 마치 긴 단어 undifferentiatedly 이런 게 딱 나오듯이 예정 의무, 가능 의무, 의도.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꼭 외워주세요. 오늘 형용사정법 좀 어려웠죠? 좀 정리해볼까요? 어떤 게 있었죠? 형용사정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수식받는 명사가 의미상의 주어일 때도 있지만 분사와 달리 의무상의 목적어일 때도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두 번째 뭐였죠? 그걸 관계대명사로 바뀔 때 차이가 있다. 머릿속에 떠올라요? 세 번째 뭐죠? 의미상의 목적어가 수식받을 때는 반드시 투부정사가 부동사인 걸 확인하라. 이런 거 했었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투부정사를 구별하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투부정사는 반드시 전치사가 앞에 있을 때만 그런 모양이 있다. 이런 말 했었죠? 마지막으로 했던 게 비트형법 5개였습니다. 꼭 복습해 주시고요. 문법은 예습보다 복습입니다. 복습 잊지 마시고요. 오늘 형용사 투부정사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